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을 보내는 길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넉 달 전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란 세력들을 깡그리 정리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특검 수사는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는 조이대 사법부와 내란당 국힘의 어거지 논리에 국민들이 지쳐가는 형국입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저들 내란 세력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던 진보 진영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저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겠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보다 못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은 너는 왜 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냐고 하길래 법원을 한번 비판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또 달게 받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하기 전에 왜 중개를 못합니까? 그게 무슨 국가 비밀이 있어요? 쿠데타가 무슨 비밀이에요? 자기들이 불신을 자초해놓고 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그런 결정들을 합니까? 구속 취소 그걸 오해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게 법리적으로 그게 정당한가요? 제가 이제까지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죠? 이제까지 계속 날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치양 명주를 소리 높이 외쳤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어리 때가 다시 맨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청도 반씨, 씨가 없고 아주 달콤한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청도 반씨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특별 상품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받아가지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후숙했다가 드시면 좋은 가을철에 최고로 드시기 좋은 부드러운 청도 반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조생귤 너무 맛있었다고 계속 찾는 분들 계신데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수확 시기가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극조생귤 수확을 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정어리몰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극조생귤 청도 반씨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청도 반씨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패널분들 앞에 그거 놔드렸어요. 와. 네. 이쁘네요. 이쁘네요, 되게. 한번 맛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즘 아주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서 익어가는 감을 보면 참 먹음직스러운데 항상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그 감을 가장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도 반씨입니다. 꽃감하면 상주, 반씨는 청도. 와. 어때요? 그냥 입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쓱 들어가는데요? 녹아가지고. 녹죠, 녹아. 네.
한번 제가 드시라고 특별히 준비를 너무 했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세 분 다 포크로 이제 저 수저로 이렇게 드시는데 네. 난 최진봉 교수님은 저렇게 안 드실 줄 알았어. 이 감은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죠? 아, 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네. 이렇게 꼭지를 딱 따고 네. 반으로 가운데를 쪼개서. 이렇게 쪼개면 네, 네. 속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 안 쓰고. 그럼요. 야,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홍시는 떫은 감을 이렇게 후숙을 시켜서 홍시를 만드는데 그렇죠. 원래 단 단감을 가지고 반씨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약간. 이걸요. 원래 받으시면 좀 후숙을 시켜야 돼요. 아, 후숙을 시켜서 네. 드시고 후숙이 잘 된 거는 냉동실에 넣으면 좋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진짜. 먹으면 아, 진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와. 애들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힘이 나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좀 지쳐 보였던가요?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좀 지쳐 보였는지 우리 보스 형님 TV님께서 아주 멋진 로고송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지요? 아주 참 좋습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요즘 앵커님 조금 지쳐 보여서 이분께 부탁해서 함께란 주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주신 한울님 채널장님께도 감사합니다. AI로 만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근사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함께 우리가 별빛이다. 네, 다시 저를 다잡게 하는 그런 로고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정어리TV 빨리 더 크게 키워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예, 정어리TV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만 하시면 됩니다. 가을 배경사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걸로 장식하고 있는데 오늘 파란 하늘은 인천 월미공원에서 율치꽃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정말 푸른 하늘. 오늘 아침에도 정말 하늘이 맑던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지금 내일 모레 계속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스탠바이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 정치 1번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안경을 쓰셨던가요? 안 썼는데요. 예. 백내장이 제가 와가지고 그 이쪽 눈이 잘 오른쪽 눈에 좀 이렇게 혼탁해졌거든요. 아. 수정체가. 그래 지금 현재 이걸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 앵커님 얼굴이 좀 흐리고 여기는 좀 가까이 보이는 그런 그래서 지금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백내장 거의 와요. 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마치 주름살처럼 생긴다고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녹내장은 좀 걱정되지만 아무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뒷담화 하다 딱 걸렸습니다. 와, 정당한 지적이셨어요. 정당한. 아주 저희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얘기를 항상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몰랐고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무슨 뒷담화였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분은 다 들으셨으니까 뭐, 예. 예.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양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코스피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뚫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면은 뚫지 않겠냐 했는데 월요일 날 4,000 그것도 지금 4,026.42네요 현재. 야, 이 정도면 임세현 대변인님 증권 전문가신데 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0은 몰라도 5,000까지는 했거든요. 5,000도 뚫겠어요. 제가 2006년도에 증권사 공채로 입사해서 15년 정도 이제 현역에 있다가 이제 은퇴가 아니라 그냥 회사를 그만뒀는데 우리가 보통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항상 박스권에 묶여 있어가지고 항상 그 선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4,000이라는 숫자가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000 뚫은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방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딱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내려오는 건 또 순식간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하방이 두텁게 되면 그 내려오는 게 갑자기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하방을 두텁게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특징이라고 봐요. 그래서 4천이 됐지만 또 밑으로 3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견고하게 시장에 신뢰가 생겼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진짜 5천 가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약간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제가 약간 부끄럽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좀 제가 자랑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우리 이재명 후보 시절에 5천 시대 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여의도 증권가 앞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제가 동료입니다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되면 시장이 불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얼른 투자하시고 얼른 투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꽤 짭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김복수 님도요. 아후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이 주식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3전 했으면 3전이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거죠. 30%는 이득 받는데 에휴 그렇게 보내셨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코스피 4천 돌파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만 전자 뭐 그런 얘기 50만 닉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10만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수익을 좀 올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지봉 교수님 주식 하세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주식은. 예. 예. 근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실적이 내고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 예전처럼 투자 목적, 그러니까 투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목적, 이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배당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왜냐면 지금 이제 현금 유동성이 너무 많잖아요. 부동산도 조이게 되니까 요즘 부동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임세영 소장의 하방에 받쳐주는 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 정책 이런 부분들이, 또 금융 정책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동호 님은요.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게 평가됐었지요. 남북 관계가 그 주된 이유였지만 사실은 민주화되지 않았던 사회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 상승은 해외 자본, 외국 자본이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외국 자본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항상 남북 관계를 주로 저는 그게 일종의 핏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필수로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경제에 관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들은 회사가 뭐 좋은 기술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는데 전망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정보 외에 다른 것들이 암암리익 시장에서 갑자기 뭐 폭등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급락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투자를 못했던 것이고, 그게 저는 남북관계 이전에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큰 손들이 됐건 아니면 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됐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는 뭐 투자한다 그러면 야 뭐 정보 어디서 들은 얘기 없어 이런 거 찾기 바빴거든요. 그거는 저 투명한 사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믿음을 주는 사회가 아니었던 거고, 지금 주가 시장이 저렇게까지 안정되고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더 이상은 이제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일로 누군가가 부정한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겠구나 없겠구나 라는 믿음이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주식을 뭐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사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사실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이잖아요. 밑받침하는. 그러니까 이 주가 시장이 이렇게까지 잘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 삶의 경제 자체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삶도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속상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양재열 변호사님 주식 투자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 안 듭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저는 단독 주식은 위험해서 코스피 펀드랑 친환경수소 ETF만 하는데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코스피 4천 되는 날 정어리 화이팅. ETF가 뭐예요? ETF가 상장지수 펀드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펀드 형태로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목처럼 거래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투자하다 보니까 아마 수익률 굉장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식 투자해서 좀 이익 보신 분들 계시면은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근데 이런 건 참 조심스러운데 방송에서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대체로 지금까지 주식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고 뭐 상투자 받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좀 주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줬고 또 대통령도 또 정부도 나서서 코스피를 올리겠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는 믿음을 계속 줬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부인이 주가 조작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한 게요. 이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특히 이 외국 자본들은 굉장히 돈에 굉장히 1원 한 푼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국 시장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해도 무혐의를 받고 삼부토건이나 이런 것서 국가가 나서가지고 주가를 막 부양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신뢰지요. 네. 엄병호님, 이재명 대통령 말씀 신뢰하고 3전 5만 대 투자해서 현재 66.6% 와우. 수익 창출했다고 자랑하셨네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1,800원. 지난주 금요일보다 3,000원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는 53만 500원. 이야,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우량주라고 하죠? 네, 블루칩. 블루칩. 네, 네. 예. 되게 이제 이럴 때 왜 내 것만 안 오르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아무튼 주식시장 5천, 코스피 5천 돌파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3천 돌파하고 3천에서 4천 돌파한 게 금방이었네요. 4천 돌파하고 이제 원래 임기 내 5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안에 지금 5천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신뢰를 보내고 외국도 호응하고 바로 이러면서 나라가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협상도 지금 어느 정도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또 김정은과의 회담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해외 자본이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와중에도 또 그게 배가 아파서 내란당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간다. 중국이 다 한국 기업 사들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별로 안 다루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김건희 특검팀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파견돼 있는 부장검사가 이종호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문제는 왜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터져 나오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역시 이 검사들 정말 위험한 집단이구나. 아니 본인이 김건희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종호도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직접 수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나는 뭐 잘 뭐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거 문제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해서 사진 찍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 사진 같이 찍고 뭐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해야지요. 참 나쁜 자식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자, 김건희 특검에 있던 파견되어 있던 검사 40명이 지난번에 집단으로 항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자가 주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도 들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가. 지금 특검은요 인질로 잡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검 하는데 특검은 민중기 특검, 이 사람이 특검이죠. 근데 특검 수사팀은 그 안에 검사들이 주로 그 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견돼 있는 검사가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수사를 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그 검사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는 이 구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 아니었나? 그랬었죠. 한문혁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특검에 들어갈 당시부터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뭐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은 그래도 참고 믿어줬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왜 이렇게 특검의 수사관들이나 아니면 검찰 파견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선발이 제대로 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논란들이 좀 많았고, 검찰 출신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검찰을 잘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견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특검이 제대로, 그러니까 수사의 동력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국민의힘이나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고 아니면 특검에서 파견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문혁 검사가 뭐 스스로 물론 그건 회피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어요? 들통이 안 날 줄 알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랑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수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동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문혁 검사뿐이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검사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예전에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됐던 인물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검찰이 파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검사들 중에는 뭐 대부분이 또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좀 더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님께서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걸으셨는데 딱 그 꼴입니다. 이 한문혁 부장검사라고 하는 자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주요 수사를 맡아서 해왔는데 이종호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아주 상당히 분위기가 건아합니다. 앞에 아주 뭐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이종호가 엄지척하고 같이 찍었는데 그 앞에 한문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종호가 특검에 수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또 법원에 출석하는데 아주 실실 쪼개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자가 뭘 믿는 구석이 있고 저렇게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지 했던 장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그 송창진 검사라고 하는 자가 이종호 변호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김규현 변호사가 이따가 우리가 2부에서 만나보겠지만 공익 제보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문자가 있었다. 그거를 딱 보여줬는데 그걸 받은 놈이 바로 그 이종호 변호를 했던 송창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이건 내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한문혁, 송창진 이런 자들은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송창진 부장 공수처 검사입니다. 구분을 해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창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자체를 내부에서 거부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연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한문혁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좀 상반된 얘기도 해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김기현 변호사 있다 이제 2부에 나오겠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문혁 부장은 지금 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또 그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시청하신 분들도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는 걸 지금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썼냐? 전국에 검사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중요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내지는 실제로 그 주요 사건들을 수사용 검사들은 또 뻔한 검사들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특수부통이라고 친다고 치면 전체에서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그럼 특검에서 그 사람들을 30-40명씩 각 특검마다 20-30명씩 데려가면 결국 중복된 사람들이 나오니까, 지난번에 다른 매체에서도 뭐 각 특검별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과 좀 가깝게 윤석열의 하명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절반 가까이를 꼽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 다 정리하고 또 뽑냐? 거기서 또 장담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될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월 동안 뭐 부패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기득권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이 됐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됐건, 그냥 부안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 생각 없이 수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빼고는 또 안 남아나요.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기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일을 시킬 사람들을 찾아서 주되, 또 마음 놓고 그냥 맡겨만 놓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우리한테는. 홍은하님, 근데 한문혁은 윤석열 때 좌천됐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일단 자세히 알아봐야 할 필요도 있을 듯요. 김어준에서 그러던데요. 특검 흔들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문혁 부장관은 뭘로 좌천을 당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최원순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23억 원 가까운 이익을 봤다라는 부분들을, 그거를 뭐 검찰 내부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게 한문혁 부장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제 당시에 광주지검의료원과 좌천을 됐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기용을 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 빼버린다? 수사를 현실적으로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검사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서 되는 거 아니야? 양자리 네가 하면 안 돼. 못합니다. 그건 또 안 해봤기 때문에. 용산 술고래 님도요. 앵커님, 한문혁이 이종호 그때 한 번 보고 더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건희가 23억 이득 본 거 적시한 것도 한문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천됐다고 하네요.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혁 그 검사도 뭐 억울함,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이 있다고 하고, 또 한간에 들리는 평가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23억이나 이런 부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어느 한쪽을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조금 어려운 지점은 있고요. 그 아까 나왔던 저 사진도 지금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원본 사진을 제가 있어요. 사람들 다 나와 있는 게. 예. 그 양쪽에 아래쪽에 있는 건 두 분이 이제 여성분이거든요. 두 분이. 근데 좀 놀랄 만한 분도 계십니다. 예,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이게 원본을 제가 갖고 있는 바람에.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그 원본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예, 그걸 제공하신 분이 이거를 이 블러를 조건으로 제공을 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는 원본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요. 근데 뭐 하여튼 좀 놀랬어요, 사실 저는 이게 여기 계신 분 보고. 근데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러면 죄송합니다. 차치하고, 네. 이제 그 공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여성분 두 분이 누군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한 분은 유명하고 한 분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으실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 분의 존재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한문혁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임세은 대변인님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쪽으로? 예. 그냥 아니 그게 궁금해서. 예. 아니 뭐 모르겠어요. 이 성분이 약간 좀 다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나고 앵커님께는 따로 알겠습니다. 드릴 예. 거고요. 하여튼 뭐 본인 각자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계속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난 관계자들이 대부분이 법조인을 그렇게 만나고 다녔답니다. 김건희 씨가 만나고 전화한 게. 그래서 어디까지 김건희의 손이 뻗쳐 있을까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김건희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면에서 나쁜 쪽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닥칠 이런 재판들이나 특검을 예상하고 전화와 그 미팅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김건희 손이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조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진을 어찌됐든 공개를 하고 알려지게 한 것은 한문혁과 민중기 특검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어떤 의도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진들이 계속 나와요. 이종호가 박성웅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고 또 최근에는 김건희가 경복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쓰리빠 신고 사진 찍은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진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김건희 사진은. 근데 김건희 쪽에서 적당히 해라 라고 하면서 사진 유포자한테 경고를 날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입막음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확산되는 걸 막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밝혀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세훈 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이 파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쪽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쪽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공하신 분이 의지가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또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초기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개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특검의 수사에 방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건 뭐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진들 하나 때문에 그 특검의 수사에 어떤 지장이 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한문혁 검사가 좀 본인이 그걸 회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랬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뭐 상황이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빠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건 완전 공갈 협박인데 양재열 변호사님, 네. 이 사진 공개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까?
글쎄요, 저 사진을 공개했던 부분이 뭐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식의 아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업무상 입수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업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 사실 그게 범죄가 안 되더라도 아시잖아요. 뭐 그냥 일반인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재판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설령 결과가 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그 순간에 겪어야 될 고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또 자기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이없는 건 지금 이 유중화 변호사가 저렇게 그 공격을 한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진우 시사인 지금 고문이 입수를 했다는 게 또 아침에 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유정화 변호사도 상대방을 잘못 짚어서 그 상대방이 이제 내 명예를 훼손했다가 오히려 유정화 변호사를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저 사진을 찍었던 그 슬리퍼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사람은 당시 김건희 거의 전속 사진처럼 채용이 됐었던 그 사람이었었고, 본인이 이제 브이로그를 공개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빚었던 그 여성 사진사라고 하고요. 야, 이거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몇 년 전부터 제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얘기가, 예전과 달리 이 디지털이 중심이 된 IT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든 흔적이 남게 돼 있고 어떻게든 나중인가는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억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거짓을 심으라는 그런 짓을 좀 그만둬야 될 텐데, 아직도 그 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파면되고 그 말로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는 사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찾고 믿고 기다려야겠죠. 그럼요. 다 드러나지요. 지금 이제 한문혁 부장검사 어찌됐든 이제 파견에서 해제가 됐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새로 특검보로 임명이 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박노수, 김경호 변호사인데요. 처음에 이 김경호 변호사가 요즘에 아주 그 유명한 김경호 변호사니 그분인 걸로 착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도 그 변호사 사진을 띄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죠. 네, 법관 출신입니다. 예, 둘 다. 판사 출신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노수, 김경호 변호사 두 분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김경호 변호사 국회에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그 김경호 변호사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잘 골랐네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고 또 다른 특검보 두 사람인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검 하니까 특검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죠. 말하자면 특검이. 조은석 특검은 특별검사죠. 그리고 이제 그 특검이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때는 박영수 특검, 그러니까 박영수가 특검이고 그 밑에 윤석열이가 수사팀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은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거고 정확히는 한 민중기 특검이에요. 특검 민중기. 그 밑에 이제 수사팀이 꾸려지는 건데, 이 특검은 일단 세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하기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거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민중기 특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골랐는데 이런 뇌가 들어간 거지요. 아무튼 이제 새롭게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검사들한테 인질로 잡혀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파견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안 할 수는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수사를 진행해 왔던 사람들 일부 들어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검사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검사들은 워낙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부나 아니면 이런 반부패부 이런 데 근무했던 사람들 윤석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런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과연 정말 흠결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쥐고 흔드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아니 일반 공무원이잖아요. 검사도 공무원이 반발을 해가지고 뭐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직에서는 검사만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과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제 검사들이 이거 수사에 협력을 안 하면 특검 운영하는데 또는 수사의 진척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뭐 불가피하게 그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사의 역량이나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일정 부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판사 출신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영역에서 검사들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현실을 그냥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검사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집단 조직 자체가 하나처럼 움직인다라는 걸 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었고, 그렇게 치면요. 사실 저는 누구를 데려다 어떻게 쓰더라도 더러운 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미 더러워진 칼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이라는 전국을 수술해 나가는데 쥘 수 있는 칼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더러워진 그 칼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과거와 달리 검찰청이 더 이상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그 검찰청은 이제 뿌리부터 사라진 거고 남은 어떻게 보면 유산인 그 검사들을 데리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이번에 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앞으로 없어질 조직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같이 바라보고 견제하고 믿고 맡겨버리고 야 잘한다 박수만 쳐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그 검찰에서 살려내고 다시 그 특검이라는 걸 빌려놔서 우리가 과거 유산으로 묻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서 불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경계해 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쥐고 써야 되는 칼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졌는데 이걸 잘 봐야지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한문혁 검사 접촉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검사는 안 넘어갔다. 그리고 이종호를 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 안에서 도이치 조가 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다. 이걸 위증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거라면 심각한 사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수사 매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계를 했는데 일단 한문혁은 나름 자체 지금 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정리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세은 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관련된 분들이 이 한문혁 검사를 아는 분들은 또 이게 한 검사랑 통화를 또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이종호는 자기가 2번이나 구속을 시켰고 이번에도 정말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이게 이종호 측에서 의도적으로 한문혁 검사를 흔들기 위해 또 특검을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의도인지는. 네, 뭐 그런 측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이든 사법부든 다. 지금 국민들이 이분이 억울했든 뭐하든 그냥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 검찰개혁이 그래서 필요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개혁도 이야기를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판사가 없다. 판사들이 가가지고 룸살롱에서 애기 찾고 맨날 이러는데 그 누굴 믿겠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한문혁 검사도 억울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조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한문혁 검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오늘 2부에서 김규현 변호사 또 정구승 변호사 두 분 나오는데 이분들이 내용을 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이렇게 김건희 특검 계속 안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건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요, 물불 안 가릴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정말 특검 싸우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왜 이렇게 자꾸 그리고 지금 법원 보십시오. 조희대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기각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번에 몇 군데 이렇게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그것도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나 당분간 안 할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작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문영배 재판관도 뭔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거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도로아미 타불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적시에 얘기했습니다. 앞에 오프닝 때도 제가 한번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왜 법원에는 없습니까? 조희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부장 판사 한 명만 목소리를 냅니까? 그 잘못된다는 것, 잘못돼 있다는 것 다 아는데. 문영배 재판관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죠. 파면을 해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 국회와 정부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기 어렵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정치의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사람에게 파면 외에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레비츠키 교수가 정확하게 짚었다시피 민주주의는 모든 이에게 관용과 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탄핵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문영배 재판관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그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파면을 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할 때도 문영배 재판관은 설득해 가면서 파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 조율 과정들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만장일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예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그 무도하고 독재자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게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국민들 열망을 받아가지고 헌재에서 힘들게 통과시켜 놨더니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또 문영배 재판관 특히 본인은 명확하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내서 지금 왔는데 그럼 나라가 바뀔 줄 알았더니 저항 세력들은 더 많아지고 그 저항 세력들이 끊임없이 사법부와 또 검찰에 남아가지고 이 개혁과 아니면 탄핵의 완성이라고 하는 탄핵의 완성이 결국은 탄핵을 했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단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무산되고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말씀을 조용조용히 하시는 분인데 저 정도로 격양돼서 말씀했다는 말은 분노가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헌법이 유린되고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거기를 파고 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란 세력들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10월 15일 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조금 틈이 보인다 싶으면 막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꼭 하이에나 같지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결국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면직안이 제가가 돼서 물러났습니다만 이 부동산 대책도 지금 뭐 부동산을 이상경 차관이 뭐 갭 투자를 했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대응 잘했다고 봐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어떤 놈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이 뭡니까? 집값이 너무 날뛰니까
이걸 지금 잡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맨 앞에 선자가 바로 국힘당의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동혁이가요, 집을 6채나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실거주형이래요. 지 몸이 몇 개인데 6채를 실거주합니까? 또 하나 놀라운 거, 그 6채 전부 합하면 8억 5천이래요. 내가 살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틈이라고 보는 거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맞서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죽는 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장동혁이 집 6채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의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 앞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구로동에서 또 거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로동과 여의도가 실제로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아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 또 살죠? 구로동으로 차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 실거주를 가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구로동에 본인 아파트, 보령에 있는 곳에 단독주택, 배우자 아파트 이거는 같이 구로동에 같이 이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전세권 갖고 있고, 배우자가 또 아파트 있고요. 배우자 오피스텔, 여기 여의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민생경정호 사무실 있는 그 오피스텔이요. 또 심지어. 그 다음에 배우자 또 진주시의 아파트, 또 안양구 호계의 배우자 아파트, 배우자 전세권 또 배우자가 몇 명이에요? 다 실거주면은? 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다 실거주라면서. 근데 배우자만 지금 아파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배우자 혹시 4분이십니까, 혹시?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니, 본인도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지, 계속 몰아가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부동산 망국이다, 뭐 이재명 정부를 엄청 대책을 아직 무르익지도 않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대책에 대해서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망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의도 오피스텔 그 진짜 거주하는 거 맞으신지 제가 궁금한데요? 구로동은 또 뭐고? 본인도 투기 목적 있었던 거 아닌가라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구로동에 34평이라면서요. 네. 구로동 34평 아파트가 4억 8천. 이거를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제 구입 당시 가격인 것 같은데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로동 34평 4억 8천 같으면 아마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설 겁니다. 그렇죠. 젤라토로님 6채 모두 실주거형이면 분신술 쓰냐? 보수형님 TV님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사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먼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공격을 들어보고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내 집 마련 한 채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한데 금액을 떠나서 갑자기 6채라고 하니 우선 그 숫자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그게 실거주
적이고 다 사연이 있다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실거래가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께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구로동 34평 4억 8천 이게 집을 산 게 1989년이래요. 네. 그 가격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게 뭐하러 그걸 본인이 해명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네.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그럼요. 편이죠. 그리고 6차례 되는 놈이. 지금 이제 집값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디 사시는지 저는 정확히 지금 뭐 봐도 지금 주위에 안 뜨는데 구로동 그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소송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집값 떨어뜨린다고 우리 동네 그렇게 집값 싼 데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자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 상황이고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저 아까 이제 구로동에 있으면서도 국회 앞에 또 오피스텔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집이 멀죠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하는 저 또래들도 뭐 야 이거 뭐 어떻게 회사 앞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오피스텔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피곤해가지고 출퇴근하기 너무 어려울 때는 여기서 잠만 좀 자기가고 그냥 내일 여기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나면 집에까지 한두 시간 걸려서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뭐 이건 100% 제 추측입니다만 그냥 편의에 따라서 편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서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씩 널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혹시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알기로 다른 자산 신고한 내역은 꽤 그 자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그러니까 고향 말고 다른데 좀 거기는 왜 뜬금없이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 전체가 아니라 지분을 10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재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 지방에 아파트 한 채 10분의 1 지분은 뭐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고들게 되면 불리한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얘기를 요것만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어렵사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궁금해져요. 그럼 등기부등본 떼보게 되고 기사도 한번 그 집 찾아가 보게 되고 왜 불어는 여기 있는데 34평이 있는데 굳이 여의도는 왜 있고 다 알고 싶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장동혁 그 구로동 아파트는 1989년도 매입이 아니고 그 아파트 준공이 1989년이네요. 매입 연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요. 이런 것을 올렸어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실거주 전용기 타도 불가능합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님 실거주라고요? 차라리 부루마블이라고 하십시오. 부루마블 아시죠? 이재현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소위 말하면 저는 사실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재산 증식의 욕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본인도 그런 욕구에 충족해서 살고 있으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본인이 이렇게 6채, 7채 막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분들이 강남 상구 부동산을 56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 의원들은 보니까. 그래서 총 814억 정도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4채나 갖고 있으면서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니다. 다 실거주용이다. 변명할 게 없어서 그렇게 변명합니까? 참 이건 나 바보요. 아니면 국민들 너네들 바보지.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영기 의원이 그 글에 빵 터졌는데 이 와중에 또 장동혁 편을 드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인 게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넉 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난번에 신인규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정당에 혁신자를 쓰는 혁신당이 2개 있대요. 조국 혁신당, 네. 개혁신당. 개혁신당. 저는 이준석 대표 저 사람은 비유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비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렇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저게 비유가 맞습니까 대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강남 지역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여러 곳에 집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갭 투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실거주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든 어느 지역에 집 한 채가 있고 그 한 채에 실거주하는 사람을 비판합니까 누가? 저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여러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돈을 불리는 과정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문제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장동희 대표가 지금 6채를 갖고 있다는 그 6채가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가격을 얘기하는 것도 왜 지금 실제 거래 가격 아니 민주당 공격할 때는 그렇게 실거래가로 얘기하고 공격을 해야 되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 얘기할 때는 왜 실거래가 얘기 안 하는 거죠? 뭐 얼마에 샀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라고 하면 저걸 비판을 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뭐 젊은이들 대변한다 그러고 무슨 뭐 MZ세대 대변한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이걸 어느 MZ세대들이 어느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체.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저런 논리라면요 정치꾼의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CIM님 오토바이도 10만 원짜리냐 1억짜리냐가 문제지. 근데 임세훈 소장님 요즘에 이것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러던데 슬슬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힘의 꼬리를 치잖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보는 걸까요? 끊임없이 이제 왜냐하면 이 소수정당이라는 그 약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살면 불편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큰 집에서 대표하다가 작은 당이 대표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언젠가 다시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지방선거 끝나고 오겠죠. 왜냐하면은 장동혁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다 보면 지방선거에서 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뭐 비대가 꾸려지든지 장동혁이 아웃이 되면 그때 쓱 가서 이제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그리고 혹여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재판 결과가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나오게 되면 이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딱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다. 접수해야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을 이준석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걸까요? 모두 그렇게 되겠죠.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되거나 아니면 당이 쪼개져가지고 구심점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걸 아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잊혀지기 싫고 사실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도 해명이 안 된 부분이 그날 내라는 밤에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왜 도대체 동탄까지 돌아갔다가 이 강남 여의도까지 다시 와야 됐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거기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 구도가 되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찾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설 자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정도의 말을 해주는 건데 저는 언론에서도 굳이 이거 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냥 좀 잊혀지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잊혀지는 것보다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사나워가지고 이 젓가락 발언도 지금 제대로 못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개 들고 올라올 때 그래 너 참 젓가락 거기 있었구나. 우리가 좀 다시 기억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그리고 지금 있어요. 이준석 그 지지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 갑자기 이제 다니다가 동탄 출마설이 든답니다. 한동훈 요새 한동훈 요새 동탄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 성북 뭐 전국을 다 돌아가지고 내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겨우겨우 동산에 자료 좀 잡는가 했더니 한동훈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경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 저렇게 페이스북 글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끄러 임마. 본인이 한 말이에요. 네, 오늘 2부에서는 김기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모시고 한문혁 그 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님, 정무승 변호사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규 변호사님 왜 우리가 기다렸는지 아시죠? 이종호 전문가. 그렇죠. 예. 먼저 궁금한데 그 한문혁 부장검사 예. 이종호랑 같이 찍은 사진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뭐야 어떻게 이종호랑 같이 저렇게 사진 찍은 놈이 거기에서 김건희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한 분은 또 한쪽은 아니야 내용을 알고 보면 좀 억울하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일단 사진만 보면은 아니 자기 피의자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예. 거죠, 이거. 예.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파급력 때문에 특검에서 이제 수사에서 배제를 시킨 것 같고, 그리고 감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찰 들어가면 아마 뭐 다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니까,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사진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냐. 네. 예. 사실은 그 사진은 제가 이종호랑 알고 있던 시절에 이종호가 자기도 한문혁 검사도 안다면서 저한테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한문혁이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문혁 검사는 광주로 좌천돼 있었죠. 예, 그 김건희 수사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석열 그렇죠. 때 좌천이 됐던 사람인데. 그랬던 거라 제가 그때도 당사자한테도 그거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종호가 입건되기 전에 그리고 한문혁 검사가 그 수사팀에 들어갈 무렵 그쯤에 만난 거였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한문혁 그게 이종호 그게 그 블랙펄의 그 이종호다라는 예. 것도 이제 모르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럴 수 있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예. 사실 한문혁 검사가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파요. 예, 이제 뭐 안과나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많이 봐주는 의사 선생님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만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몇 명이 더 온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 이종호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종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의사입니까? 거기 남자 3명 있을 건데 예, 이종호, 의사, 한문혁 검사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 얼굴은 이제 가렸고 예. 이종호가 엄지척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까? 그 의사분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기서 보면 여자분 2명이 나오는데 네. 한 명은 이제 뭐 아마 정의당 쪽에서 예. 뭐 정치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하고 예. 다른 한 명이 이제 연예인 뭐 지망생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연예인 지망생으로 나온 사람은 그 의사 선생님과 당시에 뭐 만나던 분이었던 걸로 이렇게 하고 저기 배경은 그 의사분의 집입니다. 여기 의사 집이군요. 예. 그랬던 거라서 사실 저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거가 사진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걸 김건희 특검에 제보한 사람이 이종호 측 측근인 이관형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나 이게 뭔가 이상하다. 어허. 그래서 좀 추가로 제가 좀 알아봤죠. 예. 예. 알아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 사진을 갖다 준 게 이종호, 이관형이다. 이관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때 그 멋쟁의 병 카톡방 예. 그 멤버의 주가 조작하던 사람들 멤버의 지인이고 작년에 김규현이 제보 공작을 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건 그냥 다 서위다. 3부는 골프다. 이 썰을 만들어갖고 권성동 갖다 주고 국힘 갖다 주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게 이관영입니까? 예, 그리고 막 가로세로 연구소 막 이런 극우 채널 나가가지고 예, 공작을 하던 그게 이관영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이번에 특검에 이 사진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알아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진은 이종호가 그러니까 수사를 받기 이전에 예, 있었던 사진을 가지고 이 공작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종호는 한문혁 검사가 수사팀에 도이치 수사팀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제 한문혁 검사한테 로비를 하려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 의사나 막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한문혁 검사는 2달 뒤에 이종호를 그냥 칼같이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실패한 로비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이관영이나 이제 이관영이 공개한 게 이종호하고 뭔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종호 입장에서는 한문혁이 계속 있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 같아요. 예. 근데 구속해버리니까 21년도에도 그냥 칼같이 구속을 시켜버렸고 그 뒤로 이제 뭐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나거나 그러고 있었고 그런 이후에 김건희 특검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종호 또 구속시키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까지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 볼장 다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종호가 이제 어떻게든 에라이 하면서 한문혁 검사한테 이제 뭐 복수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래치를 내려고 이걸 까고 하는 김에 이제 김건희 특검 전체를 이걸로 한번 흔들어 보려고 시도한 판인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러면 보고. 이 사진 찍힌 시점은 언제쯤? 21년 7월로 오래됐군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종호가 뭐 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그때는 이종호가 수사 대비를 하고 있었을 때죠. 도이치 자기 수사. 도이치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때 21년이면 이제 김건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와이프였을 때였네요. 그렇죠. 예, 그때쯤에 예. 이제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됐고 내사 시작되면서 이종호는 이 수사 대비를 하고 있었고 한문혁 검사는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수사팀에 합류를 하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문혁 검사라는 사람이 오나보다 한번 로비해봐야지 이런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잠깐만요. 지금 21년에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한문혁 검사가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다. 아니요. 그때는 아닌가요?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 21년 7월에는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 수사팀에 이제 막 합류를 해가지고 예. 이제 사건 파악하고 있을 때 정도 무렵입니다. 근데 그때 이종호를 만났다라는 것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문혁 검사 쪽 말은 자기는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와 있더라. 예, 그 의사가 자기 지인이라면서 불러서 와 있었고 그때 뭐 누구냐 하는 게 누군지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묻지도 않았고 그냥 그러면 의사 일어나서 지인이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종호 블랙펄인 줄 몰랐던 거 알았으면 바로 나왔겠죠. 이종호 걸 몰랐다. 예. 블랙펄 뭐 이종호 자기 그 수사 대상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인사해라. 이종호 회장이라고 뭐 사업하는 분이다. 근데 그냥 그 정도로만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름까지 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았던 것이고 자기가 알던 그 주가 조작하는 그 수사 대상 이종호 그런 사람인 것까지는 이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 수사 대상인데 알았더라고 하면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그냥 놔뒀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정리 한번 합시다. 현재까지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김기현 변호사님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 한문혁 검사 억울하다 아니면 잘못했다. 일단은 한문혁 검사도 뭐 잘못한 점이 있다면은 이 사진을 찍힌 나중에 이게 이종호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자기가 구속도 시켰고 전혀 봐주질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냥 굳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냐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한문혁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김건희 모녀 주가 조작 차익이 23억 원을 냈다라고 검찰에서 의견서를 내서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산이랑 대검에서 이 의견서 누가 썼어 검사 하고 엄청나게 색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가장 윤석열 정권이 서슬퍼렸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도이치 전주가 김건희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손모 씨라고. 예. 이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 유죄로 바뀌어요. 공소장 변경을 해갖고 검찰에서. 그때 대검에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봐라 이전주도 무죄인데 김건희도 똑같이 전주니까 무죄 아니냐 하면서 무혐의 하려고 딱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유죄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져 버립니다. 그때도 용산이랑 대검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이걸 왜 하냐 공소장 변경 하지 말아라고 외압을 엄청나게 행사했는데 그것 뚫고 공소장 변경을 해내서 유죄로 만들었거든요. 그 검사 누구냐? 이게 한문혁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건희 수사에 대한 불씨를 살려낸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광주로 좌천도 되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흔들어 가지고 막 복귀시키고 이제 김건희 특검을 흔들면 누가 좋아하는 거냐. 그렇죠. 이거 지금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낄낄대면서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종호가 뒤에서 아마 끌낄대고 있을 거예요. 이거 봐라 지들끼리 싸우면서 뭐 치고받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한문혁 검사 감찰을 받는다고 하니 뭔가 잘못하고 비위가 있으면 거기서 드러나겠죠. 거기서 처분을 받으면 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걸로 드러나면은 다시 이제 명예회복을 시켜주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지금 이 판 자체가 이종호랑 이관영 그 주가 조작범들이 짜놓은 판인데 이대로 가면 마치 그 얘네들이 짜놓은 판에 우리 민주진영이 그냥 놀아나는 특검까지 거죠. 지금 놀아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우려가 되는 지점이에요. 예, 제가 무슨 예. 한문혁 검사를 변호하려고 이러는 네, 게 아닙니다. 네, 네. 예. 정우성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네. 싶은데. 저는 그냥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윤석열 정권 당시 그 가장 서슬퍼렸던 시기에 우연치 않게 한문혁 부장님이랑 그 당시 학회 뒷자리에서 술자리를 좀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진솔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자기가 되게 김건희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광주로 자천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울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이렇게 내가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많은 뭐를 당했고 이렇게 당했는데 근데 있는 걸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가 결국 그 23억의 수치를 했다라는 의견서를 남겨서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의 불씨를 살려놨고 공소장 변경. 그때 당시 논리가 뭐였냐면 쩐주들은 보통 무죄 나온다. 라는 식의 그들이 논리를 많이 폈는데 그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른 쩐주 손모 씨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그분이 말했던 내용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눈치를 볼 걸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왜냐면 검찰분들이 많았던 학회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갔지만 난 억울하다. 수사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도 한문혁 부장검사가 좀 물론 검사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사진을 찍혔다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억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랑 내가 로비를 받고 스폰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전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김규현 변호사를 그 공익 제보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가장 악질적으로 김규현 변호사를 괴롭히고 그 박정훈 대령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이관영 씨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스피커가 그쪽이다. 그리고 저쪽의 의도가 어떤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판을 보는 게 오히려 깔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이 이종호를 잘 아시잖아요. 예. 이제 이종호 같은 사람 스타일 저도 좀 알긴 아는데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어울려서 뭐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우 박성웅 씨인가요?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막 자기는 원래 로비를 하는 사람이고 브로커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꼭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고 약간 자기의 뭐 위세를 과시한다 그럴까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출신이 건달입니까? 건달은 아닌 것 같은데 건달과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네, 건달도 굉장히 많이. 원래는 이제 주가 조작하는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그쪽은 의뢰 건달들이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듣기로는 필리핀에서 카지노까지 했었다 하더라고요. 이종호가? 예. 예. 우리 그 카지노 드라마 보면 최민식이가 하는 딱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밑에 사실 건달도 많고 이관영 씨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까지 음해하려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권성동에 붙어가지고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제가 뭐 한문혁 검사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이종호와 이관영이 그 악랄한 애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놀아난다는 예. 이게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웅과 임성근, 이종호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다고 박성웅 배우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공개된 사진은 이종호하고 누구야? 박성훈 배우. 박성웅 배우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임성근이 막 저렇게 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좀 진실은 아십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그 사진은 다른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임성근이 있는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아하. 네, 다른 그 길에- 자리가 세 사람 만났다고 하는 사진은 아니군요. 예. 그럼 임성근 아니 저 박성웅 배우하고 이종헌은 몇 차례 만난 거네요. 그렇죠. 몇 차례 만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임성근이 한번 동석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성웅 배우도 그때가 증언을 했고, 근데 문제는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명 더 있었대요. 목격자가 많다고 예, 합니다. 임성근이 왔던 그 자리는 일반인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그럼 하는데. 증언이 수두룩하네. 그렇죠. 증인이. 그렇다면은 최상병 특검에 저도 그럼 다 확인했죠 하고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성웅 배우 말고도 그걸 확인해 준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확인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크로스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성근 씨가 자기 물증 안 나왔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오히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꼬리 자르기에 가까웠다 법원에. 그게 아쉬운 거고, 그거 말고도 임성근 씨가 계속 물증이 나오기 자기 눈앞에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중수색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그 사진에 여러 가지 꾸러미를 받았기 때문에 지나가듯이 했기 때문에 난 인지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는 그 사진을 임성근이 따로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만 따로 저장을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미 주변에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성근은 자기가 그걸 확인을 못했으니까 계속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 모여서 이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일조를 한 거죠. 마지막에 임성근이가 비밀번호 20자리 발견했다고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참 저놈이 정신이 온전한가 우리가 궁금했는데 정우승 변호사님 왜 그 임박해가지고 번호 발견했다고 그랬을까요? 특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돌렸었는데요. 임성근 씨가 어느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부랴부랴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제공을 했다라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그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매체에서 저나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드렸지만 그 비밀번호가 까먹을 수 있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뭐 1, 2, 3, 4, 5, 6 막 이렇게 나가 있나? 그 뭐 전혀 까먹을 수 없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문자가 들어가고, 아하. 가족의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진짜 자기의 꿈을 담아서 마지막 세 글자는 자기의 뭐 희망이 담긴 것 같은데, 특수 문자 별표 있죠. 네. 별 별 세 세 개? 개. 특수문자를 별 3개로 했군요. 네. 까먹을 수가 없는 비밀번호고 갑자기 생각나기도 좀 이상한 원래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이종호가 그 해병대 사령관 별 3개 만들어가지고 임성근 달아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문턱에서 자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 막판에 박성웅 배우가 등장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것 같아요, 임성근 씨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임성근이 비밀번호 20자리가 다 공개가 알려졌군요. 이런 자충수를. 아니 뭐 저도 이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임성근이는 사선 변호인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정말 그 박정훈 대령님 변호 초기 때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동석한 새끼 변호사님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는 출석 때도 혼자 가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마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제가 계속 그 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임성근 씨한테 조언했던 게 제발 전문가의 조력 좀 받아라. 그럼 그런 식으로 안 할 거고 오히려 빨리 인정을 했거다라고 했는데 계속 자충수를 넣고 더 웃긴 거는 그런 자충수를 자기 카페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성근의 그 성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변호사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거 누가 맡으려고 하겠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죠. 아니 보면 똘끼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특이한 친구야.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식의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계속 앞뒤가 안 맞고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웃긴 게 그게 약간 그 면역적으로 전략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그거를 자기가 또 숨기지 않고 자기 카페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카페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체증도 정말 많이 돼놨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성근이 소원 푼 거 아니에요? 별 3개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별 하나 달면? 예, 뭐 앞으로 그냥 본인이 이렇게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임성근조차도 충분히 수원 3인방은 기각시키고도 남았을 사람들인데 이런 비밀번호 공개 쇼하는 자충수를 보면서 도저히 수원 3인방도 얘는 안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수원 3인방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영장 기각 딱 박성재 되고 그랬을 때 김규현 변호사님이 걱정했던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속을 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수원 3인방이 과연 해줄까 그런 걱정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박성재 다시 지금 이제 영장 청구한다고 하는데 새로 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여전히 어렵습니까? 저는 양심이 있다면 내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원래 재청구를 하게 되면 원래 기각했던 판사와 다른 판사가 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 3인방이니까 2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도 이게 과연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계속 청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거는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풀어줄 결심 아래 사후적으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특검이 좀 또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분명히 로테이션 주기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원 3인방이 아닌 판사님의 로테이션에 넣을 건지 아니면 정면 승부를 해서 한 번 더 기각해봐 해서 뭐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게 이렇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정말 특검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재에 대한 영장이 나와야 이제 대통령실로 치고 올라가는 루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그 저희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정섭이 구속이 되어야 그래야 또 대통령실로 올라가는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정면 승부도 좋지만 측면을 한번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수원 3인방이 아닌 판사님이 배당되는 시간대 나 그 시간을 확인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한 명인데 실은 법원에서 기습적으로 그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원래 검찰에서 예상하고 청구할까 봐. 원래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그래서 돌아가긴 해요. 사실은 그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또 기각당할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이 3번, 4번 청구하는 그렇죠.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생각합니다. 기각이 됐을 때 계속 청구해서 3번째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언뜻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특검은 모르겠고 아마 옛날에 이번 특검 말고 국정농단이나 뭐 이런 예. 거에서 그런 사례들이 예. 좀 있었던 의지를 걸로 합니다. 보여야죠. 네네. 이건 반드시 구속시켜야 그리고 된다. 법리적으로도 정말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판사님 성향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법조인들한테는 되게 부적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이 어느 판사여도 양심과 법리 판단에 따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3인방의 성향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차피 법리 판단이나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특검이 설득력이 있고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는 결정적으로 그 수원 3인방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임성근 발부한 겁니다. 역으로. 왜냐하면 그 혐의 소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직권남용에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기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보세요. 대통령 경로한 거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기록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도 나왔어요. 불법으로 가져온 거 나왔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경로서를 얘기할까 봐 방송에 가서 저 입 틀어 막아라. 구속영장 청구해서 감금시켜라 라고 하니까 검찰단장이 대통령실에다가 보고서 올리면서 이번 달 안으로 박정훈을 구속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 것까지 나왔을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뭐예요? 혐의 소명 다 된 것이고 그리고 도주 증거인멸 염려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종섭, 박진희, 김동현 막 야 핸드폰 바꿨지 막 이런 말 했고 그리고 체포영장 자기들이 청구했다 기각된 거 기록에서 아예 빼서 숨겨서 누락시켰어요. 증거인멸한 거죠.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아니면 뭐가 증거인멸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임성근을 한번 비교해보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옵니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어요. 막 오히려 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를 자기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 자기가 막 다 올리고 핸드폰도 비밀번호만 좀 늦게 알려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알려줬고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 사유로만 보면은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이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각하고 그보다 낮은 임성근은 발부한다? 이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종섭에 대해서 뭐 사회적 유대관계, 뭐 도주 의료가 없다고 했는데 호주로 가족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도주의 시도를 이미 했던 사람이고 윤석열이가 도주를 시켜준 거 예,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진술 오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과거의 그 지위 같은 걸 생각해서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다른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진술을 못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임성근이 웃었습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김동혁 군 검찰계 검찰총장 전 검찰단장입니다. 법무관리관이었던 유재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이 사람들이 더 그 영향력이 세겠습니다. 이걸 더 생각하면 진술 오염의 우려도 이분들이 훨씬 높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범죄 소명도 더 잘 됐죠. 그 심지어 도주의 우려도 있었고 이미 했으니까. 게다가 증거인멸도 많이 했고 진술 오염의 우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약간 국민적으로 관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임성근은만 구속한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는 보면서 확실하게 이제 심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굳히게 됐는데 조희대, 직위원, 수원 3인방 이 자들이 어떻게 커넥트가 돼 있고 뭘 노리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은 어차피 버리는 카드가 됐고 이 자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종섭이야 그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을 구속을 시키면 결국은 윤석열이 가게 되니까 여기에 가는 끈을 차단하기 위한 조희대 일당의 발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애초에 수원 3인방이 그 영장 판사직에 오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과거에 중앙지법 영장 판사들 출신 법원을 찾아봤어요.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 그냥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고 하는 것이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한 번에 3명이 싹 와갖고 거기 영장 판사로 싹 들어간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필 또 그 3명이 이재명 재판을 관련된 관여를 했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이대로서는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라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한테 법원이 공정하게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건 마치 170만 원을 접대받은 거는 징계 사유조차 안 된다라는 것과 큰 논리적 차이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공소장 변경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공소장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덕수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이 법정에서 특검한테 한덕수는 내란 방조가 아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법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지 어떨 때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사가 재판부에게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소장을 정말 손바닥 뒤집다 보면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론권이 방어권이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린 거를 폭행해서 상해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법적 평가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에서 바꾸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한덕수의 행위는 오케이.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방조로 보기보다 이건 주요 임무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요구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건데 사실은 그 검사가 기소한 거에 기속되지 않고 판사도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기 과정을 더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례적입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이걸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이라든가 생각이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내란 방조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고 이제 지금 추가를 하라라고 공소장 변경 요구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요. 사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법정형으로 보면 하한이 더 높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하는 징역 10년이어서 더 높고, 예. 근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는 하하는 더 낮은데 아. 5년이니까 상한이 높아요. 아, 사형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하한이 높은 걸로 지금 해놨는데 상한도 더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검토하겠다라는 재판부의 어떤 의지가 담겨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라 추가를 해달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추가를 병합해달라고. 예, 하는데요? 추가를 그러니까 내란 해달라고 우두머리 방조도 유지하는 네, 거죠. 유지하는 겁니다. 둘 다 하겠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중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신뢰를 더 갖게 됐어요. 네. 그나마 좀 제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직위원만 보다가. 원래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사실은 그분을 저희가 추앙할 필요 없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법부는 저렇게 굴러갔고 저게 맞는 거잖아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이 부분을 안 한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판사가 개입을 해서 재판 지휘를 하는 게 판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겠다. 그리고 재판에 관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 때는 칼같이 쳐내고 이게 우리가 기존에 지켜봤던 사법부고 우리가 알던 사법부인데 사실 갑자기 이 사건만 묻으면 이상한 행위를 하는 판사님들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상황이 꼬인 거죠. 이상한 사람들만 보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훌륭해 하니까 보이는 거죠. 마치 이제 대단하게 영웅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는 현상인데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른지 어쩐지 알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른 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했던 건데 그건 그냥 두고 애당초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혐의를 바꿔서 지금 이제 기소를 한다고 하면 혐의를 바꿔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장이 기각됐던 이유는 한덕수가 꽤 많은 자백을 했기 때문이기 때라고 들었고 그리고 구속을 하는 게 또 만사형통은 아닌 게 구속을 하면은 재판 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6개월 내에 끝내지 않으면 추가 영장이 없으면 다시 풀어줘야 되고 막 보석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러면 로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된 마당에 이제 와서 뭐 추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영장을 칠 가능성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가능하냐라고 보면 가능은 하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 그럼 이제 한덕수는 그렇게 궁금한 거 여쭤봤고 최혜병 특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에 최혜병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기소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막판에 무더기로 그냥 6명을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되고 임성근 하나만 발부가 됐잖아요. 이건 좀 아쉬운데 실패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구속영장이나 기소를 빨리 하는 게 꼭 만사는 아닙니다. 모든 해결책은 아닌 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일 이내에 아무리 연장해도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증거 기록이 넘어갑니다. 변호인들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만약에 앞에서 누군가를 기소하고 공범들을 나중에 기소하게 되면 공범들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 특검이 뭘 들고 나를 기소했는지 그 증거들을 뭐뭐 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거를 뭐 수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막으려고 하겠지만 그 정보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건 아니면 음으로 양으로든 그 정보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증인들은 특검 갖고 있는 거 저 정도니까 여기서만 진술하던가 여기까지만 진술하던가 여기까지만 방어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전략이 생기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 저는 한꺼번에 수사를 쭉 해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소환 3인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막히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좀 잃고 어느 정도 실패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기소와 구속을 미뤄왔던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크게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꺼번에 우르르 영장을 청구를 한 걸 보고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은 저렇게 하는 경우에는 몇몇은 건지더라도 다 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그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판사가 이걸 재판했다면 다 발부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한 2-3명 정도는 기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그럼 이렇게 했겠느냐. 순직해병 사건이 구속영장 청구가 많이 늦었잖아요. 앞으로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것들을 봐왔고 수원 3인방이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지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정상적인 상황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좀 변칙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래서 영장을 내주지 않은 법원이 이거는 잘못이 큰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해병특검을 너무 탓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영장이 나와야 했던 증거인멸을 대놓고 했거나 도주를 하려고 했거나 그리고 대통령실로 넘어가는 어떻게 문고리 역할을 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사실 나왔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각을 했던 거고, 아마 특검도 그 부분을 노렸을 것 같은데 그걸 잘라낸 건 사실 설득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비판을 할 여지가 없진 않겠지만 그 비판의 주된 방향성은 법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특검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가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김기현 변호사님부터 남은 기간에 뭐를 좀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란 특검은 뭐 단연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외환 분야, 요것이 이제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굉장히 수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양평공흥도 아직 지금 안 됐고, 명태균도 지금 안 돼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정리해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기각된 영장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재청구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법원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기각을 했기 때문에 재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구명로비, 과연 이제 김장환이냐 이종호냐 고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저는 그러면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만 지적을 한다면, 내란에서는 두 가지가 좀 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12월 3일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였고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수를 걸 때 자기의 친정을 동원하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이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까지 밝혀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뭐 구명로비 외에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특검이 출범한 이유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그 수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수사기관 중에 수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색출 및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최혜병 특검은 그 경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특검 그냥 기존 수사기관이 왜 맡길 걸 그랬네라는 말이 아니라 이래서 특검이 나왔구나라는 명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지금 큰 기대는 없고요. 워낙 너무 많은 거를 한 특검에 몰아놨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남은 과제는 이거를 그 다음 스텝, 뭐 상설이든 아니면 뭐 국수본이든 합수본이든 이런 거로 넘어갈 수 있게 어떻게 조율을 그 도통 정리를 할지, 이 정도를 깔끔하게만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평가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내란 선전 선동 혐의인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황교안 압수수색한 거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될까요? 최근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뭐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붙이면서 막 창당했더라고요. 부정선거를 의심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란과 이제 윤석열 탄핵 사태 그 즈음에도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과 관련된 뭐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수사를 좀 확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란 선전 선동은 사실은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 이제 선동으로 처벌을 받은 예가 이제 통진당 사건에서 한 번 있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아마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국가보안법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역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그 내란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역사의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특검이 이제 황교안, 부지형을 항상 말씀하시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여주는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내란 선전 선동 혐의는 어떤 죄입니까?
내란에 대해서 왜 제목 이것도 그대로예요. 예. 큽니까? 내란죄의 일부가 되니까 혹시 벌이 큰가요? 예, 그 부분도 내란 선전 선동도 상당히 중죄에 처해지고요. 예. 과거에 이제 통진당 사건 때 예를 보면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최대 징역 9년까지 실제로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면 황교안뿐만 아니라 걸릴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선동을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당장 군대여 일어나라 뭐하냐 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걸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 걸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거를 사람들이 듣고 내란을 일으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윤호개인 오카이던 쪽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김기현 변호사님 그 공익 제보를 공수처에 했을 때 송창진 그 부장 그 친구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예. 그만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공수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친구 고발을 했는데도 공수처장 뭔동훈이야? 오동훈? 오동훈. 이자가 하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또 오동훈도 지금 수사 받지 않나요? 예. 예.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그 생각을 들어보고 참 싶은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도 했고 공수처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건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닌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체포 반짝하고 한번 한 걸로 이제 뭔가 좀 일을 했다라고 쓰대긴 하지만 아니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인들의 지금 비위도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야말로 지금 좀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제가 물갈이를 해야 될까요? 해체를 해야 될까요? 확대 개편을 해야 될까요? 이 공수처를 그렇다고 없애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도 판사 검사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것을 존재는 지키되 지금에 있는 사람들로는 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동훈 처장도 사퇴하고 새로운 제대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시 세우고 그리고 수사 대상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수처를 없애버릴 마음으로 그렇게 허약한 자를 갖다가 심은 게 아닐까 윤석열이가 그런 얘기가 생각도 많았죠. 들어요. 아, 네.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병목 현상을 만든 건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이번 압수수색에서 그 유의미한 자료를 꽤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외압이나 병목 평사를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업무 수첩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특검에 들어갔고 특검 쪽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적 쇄신에 도움이 되는 아마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 기회에 인적 쇄신을 하고 뭐 확대 개편을 하든 뭐 제도적 정비를 해서 진짜로 고위공직자들이 항상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들고 있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수처 개편에 대해서 이 말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렇고 과거에도 요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공수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검사 수사처로 바꾸는 거예요. 예. 거기만. 예, 지금 고위공직자 전부를 뭐 대통령부터 뭐 단체장 국회의원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보니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이 있고 판검사가 있으면 누구를 수사하고 싶겠습니까? 정치인을 수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난이도도 낮고 빛나거든요. 이게 판검사 수사해봤자 선수들이라서 수사하기도 힘들고 예. 해봤자 뭐 그렇게 정치인만큼 빛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역공받기도 쉽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놓으면 정치인만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정답이네. 네. 근데 정치인 수사는 야, 뭐 중수청도 생기고 특검도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검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예, 수사처로 이번에 바꿔보는 것이 예, 전문화하는 것이 공수처 살 길이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래야 기소와 수사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분리 안 된 조직으로서의 명분도 가지게 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꾸 기소권을 검찰에 줘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들어와 주신다고 하면 아마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작동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윤리감사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판검사 전담으로 수사하는 것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조금 더 넓히자면 향후에는- 사정기관 대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판검사를 전담하는 재판부나 법원도 공수처처럼 예,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필요도 생각이 있겠네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아주 적시에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